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누마 엘리시에 이어서 에누마 엘리시가 어떻게 전 세계 보편적인 신화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남성 신들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왕권을 잡을 때, 이 왕권을 잡을 때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에누마나 엘리시가 이 지구촌 전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시대 구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신석기에서 이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모계사에서 가부장제 사회로 넘어오는 시대, 즉 그러니까 한 4,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반대로 그것이 또 다시 이제 이 여성상위적 구조로 이제 바뀌는 시대, 이것이 이제 그 신화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 원래는 티아맛이 자기 아들들을 동원하여 자기 남편, 저 아들의 아버지 압수를 갖다가 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신화의 이 첫째 장면입니다. 첫째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면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 문명, 가부장 제도가 시작되는 문명이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단군 신화라든지 세계 여터 신화들이 이제 생겨나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슈메르 신화를 이해할 때, 즉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시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친의 얘기가 황당한 것 같지만, 즉 시친은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바로 이 로켓을 타고 내려와서 슈메르 문명을 건설했고, 또 슈메르가 멸망하자 로켓을 타고 또 우주로 되돌아갔다 하는 그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친의 이 주장인데, 근데 이 황당해 보이는 이런 시친의 이 주장을 우리가 이 수학소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에누마 엘리시 주인공인 이 마르투크, 좌측에 있는 마르투크, 바로 이 마르투크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르투크 신전,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슈메르의 지굴라트라고 하는 것이 마르투크의 신전이었다고 보면 되고, 세계 모든 피라미드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집트로에 내려가서 이제 그것도 한 2000년 후에나 내려가서 최초로 피라미드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마야인들도 이와 비슷한 또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 기원은 바로 슈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양강 유역에서 만든 이 신전인데, 이게 이제 마르투크의 신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마르투크는 결국은 여성 해방 학자들이 볼 때에 가장 악질적인 신이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여성 신 지배하던 이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신화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르투크가 티아맛을 살해했다는 것은 쭉 상징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박해했다 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성이 여신을 박해하고 살해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즉 그러니까 그 하늘이 땅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자연 환경에
파괴의 시작도 에누마 엘리시라고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여성들이 탄압받았다는 것도 결국은 에누마 엘리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코기토 에르고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 이거는 이성, 합리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뭐가 있냐면 감정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성이 감정을 억누르는 시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걸 위에 이런 마르크트의 상식 원리를 우리가 남성 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에 티아마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여성 원리라고 합니다. 메일 프린시플, 피메일 프린시플, 이렇게 이제 이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신화들을 볼 것 같으면 한결같이 남성 원리가 여성 원리를 탄압하고 살해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저기 만약에 이 마르투크라는 신이 그리스에 들어가서는 이제 제우스가 됩니다. 제우스가 되고, 바로 이제 티아마스는 누가 되냐면은 타이파온이라고 하는 여성 원리, 여신의 이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타이폰을 사령하고, 남성 원리가 여성 원리를 억압하고 살해하고, 그래서 문명이 시작되고,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도에 와보세요. 인도에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인드라가 땅에 브리트라는 여신을 살해하고, 리그베다라고 하는 그 책 첫 장면을 보세요. 첫 장면을 보시면 정말 그 요사이 무슨 핵폭탄이 터지는 듯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 하늘의 인드라라고 하는 남성신이 브리트라는 땅의 여신을 갖다가 이 폭약으로 온갖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마르투크가 티아마스를 살해하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근데 이 인드라가 바로 이제 삼국 유사에 와서는 이련이 제석 환인이라 해가지고 그 인드라를 그렇게 이제 환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됐든 이건 다 남성 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여성 원리는, 그러니까 티아마트, 타이폰, 그다음 우리의 뭐 웅녀, 환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런 그 여성 원리와 남성 원리는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 나가면서 전 세계 신화서에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경우도 그 아마데우스 오미가미라 해서 거기 남동생이 결국은 그 자기 누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결국 거기도 남신과 여신, 그게 뭐 온누이 관계라 하더라도 결국은 남자와 여신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일단은 전 세계의 모든 신화 구조 속에서 남신과 여신의 이러한 이 화합과 이 균열의 대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인도 유럽적 신화에서는 제가 그리스나 인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갈등이고 균열이고 화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유럽적 균열, 인도 유로피언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흥의 제자들 노이만이라든지 그다음 초입경 심리학자의 켄 릴버 같은 사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적 균열이라고 그래요. 유럽적 균열이라는 것은 남성 권리하고 여성 권리가 그만 화합을 못하고 균열이 생김으로써 완전히 이원론적, 이원법적 관계로 발전하는 이런 문명 패턴을 유럽적 균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중국 신화에서도 방고가 이 도끼를 들고 흑암을 깨부셔가지고 거기서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서도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인도 유럽적 균열이에요. 왜냐면은 엘로힘 신이 티아마스에 해당하는 테홈 흑암을 파괴하여 빛으로 파괴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이건 결국 남성 권리와 여성 권리에 화합할 수 없는 대균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도 유럽적
균형, 인도 유로피언 디소시에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단군 신화에서는 바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환웅과 땅의 웅묘와 서로 화합을 결합을 했다 하는 이거 만약에 세계 여러 신화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놀라울 스토리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것만 아니까 이게 뭐가 뭐 그런가 보다. 뭐 남자,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화합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유웅이나 브라메드 같은 이러한 그 사람들이 세계 신화소들을 한결같이 비교할 때 우리 신화소는 아주 어떤 예외적인 이런 신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이러한 그 남성 권리와 여성 권리의 이 화합적 조화, 이건 그러니까 철학에 와서는 이성과 감정이 균열이 생기지 않고 화합을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철학과 연관하여서 뭐 정말 이게 심각하게 토론해야 될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신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다. 여기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마르뚝하고 티아맛이 이렇게 대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게 유럽적 균열의 아주 비조, 그러니까 바벨론이 티아맛을 살해하는 장면.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용입니다. 용. 용의 몸인데 이 용의 몸은 당연히 누굴 상징하냐면 이것은 여기가 티아맛이고 여기가 마르투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용은 티아맛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드래곤, 이건 구약 성서에서는 레비아탄까지 포함해가지고 악마의 화신이 서양에서는 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덕용문이라 해서 동양에서는 용이 상스러운 존재인데 이 그 붉은 용이라고 해가지고 666 숫자, 그걸 붉은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와 같이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화신이고 그것이 이제 티아맛의 이 보호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마르투키 아주 뭐 날카로운 무기로 이제 이 티아맛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럽적 대균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마르투크를 제우스로, 그 다음에 이 티아맛은 타이폰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인도 신화에서는 이건 인드라이고 이건 브리트라이고, 끝도 없어요. 모든 신화에 볼 것 같으면 왜 남신과 여신이 그러한 갈등을 빚는가 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 가부장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중심 사회로, 여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로 이 변화되는 하나의 이 우주적인 대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위 이게 무시사당 이 벽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무시사당 벽화는 이 중국 산동성 하상현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벽화에 한 무시라고 하는 주인공의 벽화에 바로 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우리 단군 신화와 80-90% 이상이 동일하다고 봐요. 그런데 바로 여기 무시사당 후석실 제3석 2층에 와서 우리 단군 신화에 없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환인이고 환웅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남자는 수염이 달려 있고 여자는 수염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화상석에 볼 것 같으면 여기 환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신은 지금 수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환인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환인이라는 존재가 뭐 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거, 이 무시사당 벽화.
여기 볼까면 여기 환웅은 이제 수염이 달려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환웅이 환인에게 내가 땅으로 우리 삼국유사에서 인연이 기록한 대로 환웅이 여기서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환인에게 내가 땅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땅에 내려가려고 여러 차례 자꾸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홍익인간을 하고 싶으니까 제발 나를 땅으로 내려보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기서 환인이 여자로 그려져 있다는 것 외에는 그 단군 신화에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드디어 이제 구룡거를 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땅에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오니까 이게 바로 삼신산, 삼신산을 의미하고 땅에 이게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거 구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여기는 구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이제 당도했다. 어쨌든 삼신산이라는 곳에 이제 당도를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 설화 얘기와 뭐 거의 대동소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3석 2층에 갈 것 같으면 우리 단군 신화에 볼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건 보다시피 용입니다. 용이 이렇게 누워 있는 곳에 지금 여기 사람이 이게 물병을 들고 물을 쏟고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나팔 불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바람을 부는 뇌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병을 쏟고 있는 것은 이제 비를 장악하는 우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어떤 굴 같은 곳에 용이 몸이 이렇게 물구나미 속에 누워 있는 이 안에서 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오른손에는 아주 망치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날카로운 어떤 끌 같은 도구가 있으면서 마치 무슨 돌멩이를 깨라는 듯이 이 자세를 취하고 그 밑에 사람이 하나 누워 있어요.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삼척정자를 보더라도 어느 한 주인공을 살해하려는 죽이려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죽이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로 에누마 엘리시의 이 슈메르 신화하고 보세요. 이 용이 이렇게 이제 누워 이건 마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궁호를 만들고 있는 외에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티아마시고 이게 마르투크라면은 바로 이게 이 장면하고 이 무시사당 이 장면하고 이게 아마 다르다고 하는 주장이 한 20이라면 이 장면은 같은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한 8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뭐냐면은 디소시에이션이 아닌가, 균열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릴 때는 한국 단군, 이전의 단군 신화에서는 한국적 화합, 그러니까 웅녀와 한웅이 평화롭게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시서당 이 후석시 삼성에서 볼 것 같으면 대동소이하고 같다가 갑자기 이전이 지적하고 있지 않는, 그러나 바로 슈메르의 고대 신화하고 같은, 그러니까 에노마 엘리시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인간이 누워서 물병을 들고 물을 쏟고 있고 여기 굴 안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가 하나를 죽이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 젠더 관점에서 분명히 남성신과 여성신 간의 갈등,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우리나라의 김재원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기 논문이 바로 이 무시사당 벽화에 관하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사당 벽화의 뭐 연구가 이런 걸로 해서 박사기 논문인데 그것이 한글로 번역돼서 책자로도 나와 있죠. 물론 김재원 박사를 비롯한 이 무시사당 벽화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이 이걸 에노마 엘리시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한 1980년대부터 계속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화학과 유럽적 빈혈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련은 왜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째서 이렇게 단군 신화하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여기 무시사당 벽화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고.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 단군 신화도 이게 본이 많지 않습니까? 제왕의 응제시주, 그다음에 기원사화 등 이 단군 신화에 가서 기록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삼성기 같은 이런 데도 다 달라요. 그 남신과 여신과의 관계, 그리고 웅녀와 환웅과 웅녀의 관계, 그 부분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선 단일할 때, 단군할 때 단에 이제 나무목변에 쓰는 단자가 있고 제사 단자를 쓰는 요것도 이 문제하고 관계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기원사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웅녀에 해당하는 것을 기원사화에서는 옥녀라고 그래서 구슬옥자 옥녀라고 그래서 이 옥녀하고 환웅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크 신화와 비슷하게 막 폭약을 던져가면서 옥녀를 막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원사화에. 이제 이것이 무시사당 벽화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한대에 만들어졌잖아요. BC 200년에서 기원후 200년. 그게 한나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한대라는 것은 유교 윤리가 유교 기병이 지배적이고 남성 지배적 사회로 변하고 모든 유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적 윤리가 되던 때 와서는 우리 단군 신화도 이렇게 뭐냐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군 신화란 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시대에 지배하던 이데올로기가 신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신화라고 하는 그 속에야말로 진정한 어떤 참 역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단군 신화와 이 무시사당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화, 우리 전통의 신화소가 세계 보편적 신화소, 정말 말하면 에노마 엘리시 혹은 또 그걸 개벽이라든지 이런 신화소가 그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신화가 세계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한웅과 해서 무슨 생태 환경적 보안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신화소가 세계 보편적 신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의 단군 신화라 하더라도 이 유교 문명권에서 보는 시각, 불교 문명권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진다고 하는 것. 인류는 당연히 불교 시각에서 신화를 보았으니까 이러한 살해 장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사당 벽화는 유교 이념적 사회에서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기 같은 데도 보세요. 거기 볼 것 같으면은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환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긴 또. 우리는 지금 웅녀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요사이 또 락강 같은 심리학에서는 이거는 웅녀라는 존재는 환웅의 어떤 파트너, 배우자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모자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웅녀가 환웅의
어머니의 역할로 보아야 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소위 락강 심리학의 뭐 대타자라든지 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런 이제 또 설명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그 김재원 박사가 박사기 논문에서 가장 이 다루는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곰과 호랑이 지금 머리에는 화살을, 손에는 창을, 망치를, 뭐 이게 지금 손과 발, 머리에 다 완전 부장을 했어요. 완전 부장. 이 곰은.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한 손으로 무슨 조그만 생명체를 들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지금 학자들의 관심사는 이걸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걸 뱉어내려고 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박사기 논문이 되면, 하버드 대학 박사기 논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요 장면을 이제 중점으로 보아서, 예, 이건 논쟁이 물론 끝난 논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이건 그러니까 이 요소, 물론 이 요소도, 이 락강이나 프로이트 이 심리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실제계, 상징계, 뭐 상상계 이런 세 가지의 이 다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다른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화소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아무튼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에노마 엘리시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이 신화 속에서도 바로 이 마르투크 티아맛 같은 마르투크와 티아맛을 살해하는 이러한 신화소가 들어있다. 다시 보여주시면 이 장면하고는 용이 등장하죠. 한쪽에 남자신이 여신을 살해하려고 하죠. 그러다면 이제 자연이 여기 이 죽이려고 하는 자는 성적으로 젠더로 봐서 남성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이 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 이제 무시사당 사당벽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신화소와 일치될 수 있는가? 그 신화소라는 것은 에노마 엘리시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에노마 엘리시를 더 쉽게 개벽으로 이해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 하도 낙서라는 이제 역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죠.